안녕하세요. 예, 5월의 철학책을 맡은 이진남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철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 달에 그 소개를 해드릴 책은 그 게랄트 휘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 그 인플루엔셜에서 나왔고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Was und stark macht als Einzelne und als Gesellschaft.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 각자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전체로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게 만드는가. 뭐 이런 책인데요. 사실 여기서 키워드는 존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리디히카이트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이게 이제 영어로는 worth 아니면 dignity라는 뜻이고요. 가치 있음, 품이 있음, 품격이 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게랄드 위터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꽤 됐고요. 아마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엄마와의 거리 25cm, 25cm, 그리고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네 가지. 불안의 심리학,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육아법하고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분의 원래 전공은 그 신경생물학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실험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뇌 발달을 계속 그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중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굉장히 철학스러운 책을 썼어요. 그게 그 괴팅겐 대학교의 신경생물학 그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놀랍게도 신경생물학, 뇌과학을 연구한 분이 답을 내준 거는요, 존엄이에요.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 이 책의 이제 추천사를 보면 이진우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엄사, 안락사, 그러면서 인간이 존엄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존엄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존엄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하는 존엄하게 사는 얘기, 뭐 인간답게 사는 얘기, 행복하게 사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신경생물학자나 뇌과학자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더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연과학적이고 뇌과학적인 기반에서 인간이 그 왜 존엄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존엄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분의 하는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삶을 어떻게든 단순하게 줄이려고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인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차니즘에 빠지죠. 남들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길 바라고 나의 자유를 반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상세계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비판의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고 독재자를 향해서 표를 던지고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민주적인 나라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수가 되고 그리고 독재를 하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버거워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든 반납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위해서 사고체계의 어떤 질서를 되찾으려는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이 뇌과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혼란을 줄이고 그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게랄드 휘터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동물과 달리 그 뉴런의 연결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 연결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과 그다음에 타인과의 공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어떤 뇌 안에서 패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태도나 신념을 형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일종의 내면의 나침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내적인 표상을 머릿속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를 무질서한 상태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뇌에서 그 소비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는 그런 노력들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존엄이라는 거죠. 존엄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처럼 여겨지죠. 인권이라든가 존엄이라든가 내면에 뭔가 확신으로 깊게 박힌 것,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고유한 인간됨의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게 하는 관념, 그것이 존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존엄이 아니고요. 뇌과학자가 자연과학적인 그 기반에서 얘기하는 존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신뢰감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존엄의 정의를 자연과학적으로 조명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엄을 알게 된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존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존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존엄을 아는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존엄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1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11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르쳐주고 같이 걸어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식물 채집을 하고 뭐 이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놀라웠다는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당시에는 그 이후에 한 50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그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에 얼마나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자, 이 게랄드 휘터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테오리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테오리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주위를 둘러싼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입니다. 그래서 게랄드 휘터는 11살 때 길을 물어봤던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품격 있는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건데요. 그러면서 그 최적화에 실패한 어떤 이 세상, 노동의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늘 그 해야 되는 일에 치이는 뭐 그런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늘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핸드폰 들여다보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그 진정으로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세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 현혹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요, 그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 디지털화된 정보가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엄이라는 말, 독일어로 비르디히카이트라는 말이 키케로의 그 의무론에서 처음 나왔다. 키케로는 디그니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엑셀렌치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의 디그니티 그리고 엑셀런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탁월함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탁월하다는 걸 알고 탁월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고대와 중세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져왔던 덕윤리의 전통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네, 평등하다고 믿고 있는데 권리는 평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요. 인간이 인품으로서의 인간, 각각의 인간은요,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등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하향평준화를 꿈꾸죠.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때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거는 권리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자, 공자나 맹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 남들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우리는 그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덕윤리는 근대의 윤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거의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다 덕 있게, 거기서 덕이 있다는 건 훌륭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탁월하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알고 외부 상황에 또는 운명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되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음 앞에서도 각종의 고난 앞에서도 꿋꿋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중세인들은 우아함, 아름다움, 존엄 이런 것들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알고 그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함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게랄드 휘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랄드 휘터는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존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게랄드 휘터의 다른 책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나 중세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존엄함이라는 거는 근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제가 중세 얘기를 빠뜨렸네요. 중세에도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존엄한 거는 존엄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생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러니 아직도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존엄한 인간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존엄하고 선한 전능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아름답고 선한 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근대에도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정언명법이죠. 정언명법이라는 거 말은 어렵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은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하기 때문에 그 존엄함을, 그 존엄한 인격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 자신이 목적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산업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이러면서 또는 위기적인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복잡성이 가속화되죠. 자, 다시 3장에서는 게랄드 휘터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동물과 다르게 특히나
유연합니다. 이거를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스틱처럼 말랑말랑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물리적으로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의 가소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학습된 것들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수평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는 거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파를 해주고, 수직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계속 쌓아지고, 어릴 때부터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인간들은 그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간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뇌의 용량들은 커지고, 이러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개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무한한 어떤 뇌의 어떤 가소성을 갖고 태어났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학습 과정에서 실패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성을 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는요, 사람들마다 종교관,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게럴드 위터는 그것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은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로 엮을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집단에서 소속된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그 집단 공동체를 존중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나가는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존엄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게럴드 위터는 좀 이과적인 얘기,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죠. 에너지는 모든 자연의 모든 현상에 고르게 분포된다라는 연력학 제2법칙에 근거해서,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기조직화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그 무질서를 낮춰서 어떻게든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여서 자기조직화를 높이고,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전략들을 본능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연과학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은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저자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오이케이오시스,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일종의 본능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다른 모든 생물체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바로 뇌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게 뇌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른 동물들보다는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멍 때릴 때조차도 20%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동시에 벌써 에너지가 막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심지어는 잠을 잘 때조차도 뭔가를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그 혼란 상태에서 어떻게든 자유롭고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휴리스틱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자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화된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로 반응이 나오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생각이 나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툭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게 웃는 것과 화를 내는 반응이 나오는 거는 0.1초도 안 걸려요. 그거는 사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자극 나오면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그냥 그 생각하지 않고 자동화된 반응으로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미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요, 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사고 과정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의 본능에 새겨진 어떤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엄을 알고,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게랄드 위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깨닫고 그 존엄함을 그 가슴 깊이 느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욕구를 느끼고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른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축적이 됐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엄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해드린 그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고 번역된, 원래 제목은 바소드 슈타르크 마크트,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5월의 철학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